자, 내일 의원총회를 여러분이 직접 보시죠. 지난 대선 과정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예, 포기하겠다고. 그럼 그 입장이 일관되려면 예. 사실은 영장 심사를 받는 게 맞죠.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모습, 힘을 갖게 하는 거꾸로 차직생, 행직사 이런 어떤 그 논리가 작용되는 그 이치일 것이다. 12시에 만나서 주가조자 둘이서 만나요 풍정날매 8만주 3,300 도있지 주가조자 주가조자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컨 패러디 열풍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자기가 선거를 지휘했던 거 다 졌습니다. 하나도 잘한 것이 없는 분들이 뭐 남에게 그렇게 평가를 그렇게 하세요. 김기현 후보 측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좀 해명이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거기도 한 말씀만. 저는 사실 그 문제 몰랐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그 말로 대체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하겠습니다. 백다의 반장이 휴가를 떠나서 저 혼자 진행하게 됐고요. 이번 한 주는 부득이하게 응답하라 다정회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백 반장이 없을 때는 또 유정아 실장이 정의원들의 의견을 잘 챙기잖아요. 네, 지금 막 쭌쭈닝님께서 네. 복국장 휴가 때 다정회 본방 시청했느냐 이렇게 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했고요. 그 정의원들의 의견은 이제 유정아 실장이 잘 좀 챙겨주기 바라고 본인이 직접 댓글도 달잖아요. 저는 아니요. 가끔 그럴 때가 물론.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회의는 유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현숙 통역사님도 오랜만에 다시 복귀를 하셨군요. 자,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채커도 되게 오랜만이네요. 아니 이틀 쉬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회사에 온 분위기예요. 네, 반갑습니다, 국장. 왜 이렇게 나가려고 그래요? 저 준비해야죠, 이제. 아니 이게 그 지난주에 조멘토가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유채커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조멘토가 이야기하는 거 다 제가 이게 받아주고요. 아니 뭐 걸그룹 중간에 춤도 춤도 추고 추고요. 그러던데. 되게 잘 추던데 평소에 좀 춤을 춰요? 네, 좀 추는 것 같습니다. 춤은 네. 열심히 춥지 않았어요, 그때? 그렇죠. 되게 성의를 다해서 쳤는데 잘 안 잡혀서 제가 아니 예전에 아쉬웠습니다. 그 최종혁 반장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그 발제할 때 아이돌 춤을 췄거든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보기 흉했는데 유한을 채커는 동작이 그 선이 아주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 반장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예, 네. 적당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 휴가 때 이제 아까 본방 사수했냐고 어떤 정의원분이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황색 의자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는데 다음에 휴가 갈 때는 좀 더 많은 운영진들이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제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의자가 여러 명 앉기엔 좀 좁지 않습니까? 아니 그 번갈아 가면서 앉으면 네, 되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아니면 뭐 이번 기회에 다 주황색으로 바꾸든지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요. 유채커는 뭐 그때 가서 고민해보고 일단 예. 나가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발제에 최선을 다해주면 되겠습니다. 류 실장,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음 주 월요일 27일로 일단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오늘 정치권 분위기를 보면은 여야의 신경전이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하기 전이라도 이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체포안이 부결이 되면 3월 임시회도 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이탈표를 막는 데 주력하는 한편 3월 임시국회 국회법상 당연히 열어야 한다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문제뿐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또 천공의 국정 개입 의혹 논란 여러 가지 지금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오늘 국회 정무위가 열렸는데 거기서 천공 관련 공방이 뜨거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천공의 이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술 정치가 판치는 게 나라가 망하는 징조다 공세를 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공상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또 관련 의혹을 직접 제기를 했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연일 본인의 기록이 맞다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자, 정의당이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그 밖에도 많은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뉴스가 많은 그런 하루인데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보에 출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문제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2월 임시국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벌써부터 3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두고서도 맞서고 있는데요. 3월 국회, 원래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면서 법을 개정해 만든 거죠. 그러나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유한울 체커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월요일에 뉴스픽5 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3월에 일하자, 태평양 사격장, 다시 만나요, 잠정 보류, 마지막 준비로 잡아봤습니다. 2023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월도 벌써 중순을 지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봄을 기다리며 곧 다가올 3월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3월을 준비하는 건 여의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선 3월 임시국회 소집하겠다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회도 열고 정부 여당의 나태와 발목 잡기로 계류 중인 산적한 민생 경제 입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공분이 끊이지를 않는 50억 클럽 특검과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 등도 늦지 않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 회기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3월 국회 이야기를 꺼낸 건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에 맞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주 원내대표 어제 일요일인데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여야가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죠. 바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방침을 분명히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한 공약을 지켜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월 27일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면 통과되는 대로 처리하면 되겠지만은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을 해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가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3월 1일부터는 회기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대표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떳떳하면 3월 국회 바로 열지 말고 회기가 없는 동안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민주당은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맞서는 거죠. 1월 국회를 열 때도 또 2월 국회를 열 때도 봤던 풍경이 이번에도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박홍근 원내대표 말대로 이 3월 임시회는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열리는 게 맞습니다. 2020년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여야는 국회법을 개정했는데요. 여기에는 2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8월에는 임시회를 여는 걸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개정된 법의 취지대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는가 따져봐야 할 텐데요. 국회의 대표적인 업무 바로 법안 심사죠. 당장 여야 눈앞에 닥친 쟁점 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입니다. 지난해 9월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을 때 저 울체커도 관심을 갖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원래 법에서 3조는 단체 교섭이나 쟁의 행위로 사용자, 즉 사측이 손해를 입더라도 노조,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부합하려면 합법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이 합법의 범위, 법원이 해석하기 마련인데 지금은 너무 좁으니 법 개정을 통해 넓히겠다는 취지고요. 또 원청기업이 하청노조의 단체 노섭에 응하도록 법조항에 명시해서 대우조선 사태를 막겠다는 겁니다. 네,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기도 했고 여야의 첨예한 대치 국면 가운데 뒷전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급부상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국회 환노위 소위 문턱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환노위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여소야대를 지렛대 삼아 내일 환노위도 통과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자 여당은 물론이고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직접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이 무리한 국회 강행 처리 시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되며 특히 노사 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 환노위를 통과하더라도 국민의힘 소속 김도우 위원장이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법사위에서의 처리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도 벌써부터 정부가 여론전에 뛰어든 건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까지도 벌써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에 대한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상임위 표결로 본회의에 올려버리는 이 본회의 직회부. 21대 국회의 새로운 트렌드가 돼버렸습니다. 이재명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도 또 간호법 등 복지소관 법안 7번도 이렇게 법사위를 건너뛰었죠. 이렇게 여야 간 협상을 통한 합의가 온데간데 사라진 여의도입니다. 보통 상임위 차원에서 협상이 잘 풀리지 않으면 여야 원내대표가 쟁점을 한데 모아 직접 담판에 나서고는 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 소식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 이후로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대신 민주당은 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다수의 횡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수기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우리 국회는 의사결정의 원리로서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시하는 시대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의 핵심 요소들을 대부분 무력화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형해화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3월 국회는 그리고 당장 일주일 남은 2월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언급한 것 말고도 여야가 부딪히는 지점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이 있고요.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 개입설, 그리고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설도 있습니다. 당장 대통령실을 맡고 있는 국회 운영위는 22일 법안 심사를 위해 전체 회의를 여는데요.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위 관계자는 최소 수석급 이상을 말합니다. 찾아내는데 시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네, 두 번째 픽은 태평양 사격장입니다. 북한이 이틀 간격으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LBM 2발을 쐈습니다. 그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쐈고 여기에 우리는 한미 공중연합훈련으로 대응했는데요. 여기에 반발해서 또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이례적으로 입장문도 곧바로 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탄도미사일 발사 1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이번 무력 도발의 원인이 한미 연합훈련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담화를 통해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입니다. 이번 도발 미국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ICBM 도발 때 나온 담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CBM이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거다. 우리는 여전히 남조선 것들을 상대해줄 의향이 없다. 이렇게 미국만 상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무반응에 따른 초조함이 묻어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옵니다. 의도적인 무시죠. 오늘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때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해봐서 북한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아하. 그래서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건 좀 많이 우려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북한 핵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미국의 반응은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유엔 안보리를 위반한 것을 규탄한다. 한일에 대한 우리의 방위 약속은 굳건하다. 또 북한은 대화에 나서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매번 북한 도발 소식을 전담하는 울체커가 봤을 때 앞선 도발에 내놓았던 입장문 그대로 복붙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 약속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이번 도발에도 계획대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당장 이번 주엔 한미 해구산 운용훈련이 있고요. 다음 달에는 역대급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역시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도발에서 또 주목해야 할 건 담화문이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열병식 영상에서 김주혜는 레드카펫을 밟으며 한껏 부각되는 반면 김 부부장은 행사장 모퉁이에서 포착돼 다양한 해석이 나왔죠. 국민군의 75년사를 가장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최절정에 올려 세우시고 세계 최강의 혁명 무력이 강대한 힘에 대한 크나큰 자부심을 안고 자비의 탄생일을 성대히 경축하도록 해주신 김정은 동지께 군 지휘관들은 삼가 최대의 경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잇따른 담화로 김여정 부부장이 본인의 위상, 건재함을 과시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주혜가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가 아니라는 분석도 갈수록 힘을 얻는 모양새입니다. 마지막까지 숨기다가 갑자기 등장하죠. 김정은이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김정은식 후계 방식에도 맞지가 않고 그냥 일단은 딸바보예요. 제가 보기엔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 혈통, 신성가족 이데올로기. 어떤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의 마스코트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가족 스펙타클을 제공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 또 민심을 관리하고 주민들을 동원하는 하나의 또 연출이다. 네, 다음 픽은 다시 만나요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마치고 복귀한 우리 긴급구호대 일진. 비행기 이륙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내에 이런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구조견 2마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구호대원들께서는 목숨을 건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셨습니다. 오로지 잔해 밑에 갈려있는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튀르키예 양국의 우호를 위해 오랜 세월을 바쳐온 여러분의 형제로서 여러분이 흘린 땀에 감사드립니다. 僕たち만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구호대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 영상을 보던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는데요. 의료팀 비중을 높인 우리 구호대 이진도 이재민 구호 활동의 한창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진 현장에선 40대 부부와 10대 소년이 296시간 만에 구조된 걸 끝으로 사실상 구조 활동이 종료됐다고 하는데요. 사망자는 모두 4만 6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픽, 잠정 보류입니다. 뉴스픽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죠. 대한항공이 논란에 휩싸인 마일리지 개편을 결국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마일리지를 주로 사용하는 장거리 노선의 혜택을 줄이는 게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소비자 반발은 물론이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나섰습니다. 역대급 실적에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는 못할 망정 국민 불만을 사는 방안을 내놨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대한항공 측은 구체적인 수정안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픽은 마지막 준비입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조용히 삶의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이 고통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미국에선 진영과 정파를 초월해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죠. 대표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인 1994년 북한이 IAEA 탈퇴를 선언하자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나 직접 담판을 지은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북한의 도발이 이제 오늘도 이어졌고 오늘 도발은 우리를 겨냥한 게 분명한 또 그런 도발임에 도발이 이제 확인이 돼서 상당히 이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유체커도 얘기했습니다만 다음 달에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내일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는 얘기를 유체커가 했는데 조금 전 나온 속보 하나만 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한덕수 총리와 주례 회동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노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노조 개혁의 핵심은 회계의 투명성이고 노조 보조금을 받는 노조가 회계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얘기를 윤 대통령이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호한 조치가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국고 지원 중단 등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겠냐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한 속보가 더 나오면요, 저희가 추가로 해보도록 하고, 자, 오늘 여러 국회에서 또 다양한 이제 여야 간의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문제도 있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도 있고, 또 천공 관련한 문제도 있다는 얘기를 앞서 했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는 천공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뜨거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오전에 국무조정실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민주당이 천공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질문을 하게 된 박성준 의원이 망징, 즉 국가가 망하는 징조가 주술 정치, 무술 정치가 판치는 것이라면서 이 천공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상소설에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그냥 원천 진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못 나오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천공 스승이라고 하는데 왜 스승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라. 그게 국가의 신뢰, 정부 실패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다. 가장 중요한 거다. 근데 우리 동료위원회 오늘 첫 업무 보고 첫 질의에서 웬 뜬금없는 무슨 간신 세력, 천공, 이게 무슨 공상, 무슨 소설에 나올 듯한 얘기들을 갖고 말이죠. 이거를 질의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엄중히 이럴 때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고발했잖아요.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찰이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후보지였던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답사하고 갔다는 의혹을 제일 먼저 제기했던 분이죠. 김종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국수본 관계자가 오늘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경찰은 또 이 천공이 공관을 둘러봤던 지난해 3월 이 공관 CCTV 영상 확보에도 주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영상이 삭제됐다고 말했는데요. 이 영상이 보관기간 규정 등을 준수해서 삭제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주말에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의 기록이 맞다는 그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관련한 속보가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는 뉴스픽에서 잘 정리를 했는데 오늘 나온 속보로는 우리 정부가 대북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이었죠. ICBM 발사 등에 대한 대응으로 도발 이틀 만인 오늘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일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에 나선 지 열흘 만에 또 독자 제재를 감행한 것이기도 한데요. 북한 정부를 대리해서 제재 물자의 운송과 수출에 관여한 리성훈, 김수일 등 개인 4명에 대해서 추가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관 5개도 추가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 기관들을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 또 북한산 석탄 거래 등에 관여했다고 합니다. 자, 유채거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을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은 두 번째 픽에서 가져왔습니다. 북한, 남조선 상대 안해, 잇단 도발, 모퉁이 김여정, 건재 과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곧 국회에 접수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보고하고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표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민주당은 압도적인 부결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이탈표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뭘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데 쓰라고 권력 맡겨놨더니 야당 사냥 정적 제거의 혈안입니다. 국가가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 망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번 금요일 24일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27일 월요일에 표결을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23일에 보고하고 24일에 표결하는 이런 속전속결 스케줄을 제안을 했었는데 오히려 전당대회 중인 국민의힘 일정 때문에 좀 미뤄졌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체포동의안 부결이 가능하다, 표 계산이 끝난 듯한데요. 현재 국회 제적인원 299명입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보고 추가로 28표가 더 찬성을 하면 체포동의안 가결이 된다는 분석이죠. 하지만 이 무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민주당 출신인데다가 이 비이재명계 의원들도 검찰의 마구잡이식 수사에 반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탈표가 그리 많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명계죠. 이상민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검찰의 수사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믿기가 어렵다. 또는 반감. 너무 마구잡이 수사를 한다. 명의라고 한다면 병소, 병환의 원인이 된 것을 도려내는 그것이 필요한데 정교한 수술이 외과 수술이 필요한데 마구 찔러대는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반감,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 1대1로 만나고 있다 소식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초선 의원 30여 명이 모이는 워크숍에 참석을 해서는 저는 0.5선이다 라면서 초선 선배님들을 잘 모시겠다라고 말을 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그 의원 개인에 대한 감정이 표결에도 영향을 주죠. 이 점을 고려해서 표 단석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쟁점은 압도적으로 부결이 되느냐입니다.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161명이 반대 표결을 했었죠. 이보다 많느냐 적으냐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소를 각오하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반대 기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들 민주당 내 당내 경선 때 불거진 거다. 또 이재명이 없어도 민주당 안 망한다라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분리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당대표의 부정 비리를 덮으려고 민주당이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져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단일 대우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 검찰이 내놓은 구속영장 청구서가 임팩트가 그리 크지 않다 이런 평가 때문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이 대표가 성남시에 4,895억이라는 손해를 끼쳤고 또 민간업자들에게는 대장동 사업에서만 7,886억의 이익을 몰아줬다라면서 혐의를 구성을 했죠.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인데요. 검찰은 또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징역 11년 이상 선고될 게 명백하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형량까지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천문학적인 액수 최소 1년 이상 여론에 오르내리면서 그리 낯설지가 않은 내용이죠. 특히 배임 혐의의 경우에는 고의성, 특히 일부러 손해를 끼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검찰이 이 대표의 배임의 동기라고 봤던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 약속, 즉 428억 지급 약정설, 구속영장 혐의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사실은 대장동이든 FC 사건이든요 다 관심 하나였어요. 이재명 대표가 돈 먹은 게 있냐. 근데 결국은 없어요. 배임이라는 거는 손해를 줬다는 건데 제가 돈 받았다는 건 아니고 제3자 뇌물도 이제 FC에다가 했다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돈 받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없거든요. 네, 이 428억 약정설이 영장 청구에서 빠진 이유요. 키맨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지분의 절반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요. 현재로서는 이 김 씨의 말을 들었다라는 전언뿐입니다.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 본인 거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말 사이 김만배 씨 대장동 개발 수익 34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이 됐죠. 김 씨가 이 대표의 혐의를 드러낼지 그 입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만배 씨의 입장에서는 만약 대장동 개발의 배임 혐의가 성립을 한다면 이 개발 이익, 즉 범죄 수익은 국고로 환수가 되게 됩니다. 428억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도 지금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 역시 김 씨가 입을 열지 않을 요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428억 약정설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당일에 노웅래 의원 때처럼 이 한동훈 장관이 구체적인 증거를 언급한다면 어떤 방향으로든 표결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번 한 장관의 말 그리고 정치권의 분석 차례로 들어보시죠.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바스락 2탄 나올 수 있을까요? 한정훈 장관 성격으로 할 것 같은데요. 그때는 노웅래 국회의원에 대한 얘기지만 이거는 당 대표에 대한 얘기잖아요. 반면계가 이제 공천하고 연결돼 있고 자기들의 국회의원 당선되는 부분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할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국민들은 이것 역시 정치쇼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기는 힘들 거다. 네, 다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된 대북 송금 의혹, 그리고 백현동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이 대표 관련 수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경기도 대신에 북한에 100억 원 가까이 보냈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 사실이라면 파급력이 큰 사안입니다. BJT를 타고 가시잖아요. 바로 옆자리에 같이 앉았다는 거예요. 그 현지에서도 행사할 때 같이 밥 먹고 술도 같이 먹고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냐. 이 전 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들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과 당시 김 전 회장을 몰랐다고 하자 심경 변화가 일어난 김 전 회장. 최근 임원진의 지시에서 대북 관련 내부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네, 게다가 오늘 발표된 민주당 지지율을 좀 살펴보시면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지지율 39.9%로 국민의힘 지지율 45%보다 낮았는데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보다 낮은 건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전국 지표 조사를 보시면요. 민주당은 하락, 국민의힘은 상승하는 추이가 나타난 거 이제 보이시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 중이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 때문에 지지율이 반짝 올랐다, 이런 자체 분석을 하고 있지만요. 민주당의 하락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이런 분석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민주당 김혜영 전 의원은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 과오가 매우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어느 정도 뻔뻔하다고 해도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요.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다만 박 전 비대위원장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라는 점은 당내 주류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체포되고 구속되는 것 아니죠. 법원이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때 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전략적으로 가결을 선택해야 한다는 게 박 전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기각되면 그 시간부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승리를 거둔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수사했는데 어떤 증거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근데 이런 당대표를, 제1야당의 당대표를 구속을 한다? 그거는 윤석열 정권의 몰락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하지만 만약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민주당, 특히 친명계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대표가 덜컥 구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죠. 민주당 게시판에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한 박 전 위원장을 징계해야 한다, 이런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을 향해서 민주당이 있을 이유도 자격도 없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박 전 위원장 관련 소식 잠시 후 주민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우려, 이 방탄 프레임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생각 때문이죠. 당장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친명계 또 비명계가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양새긴 하지만요. 총선을 앞두고서는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비명계 현직 의원의 지역구에서 이렇게 친명계 인사들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게시물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공천 싸움 벌써 시작됐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제가 이 지역구에 보낸 사람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열을 경계하는 말을 했지만 일부 친명계 인사들은 이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를 노리고 있다는 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2번 있는 기회잖아요, 유일하게. 주목을 받았던 건 아마 윤영찬 의원이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에 대한 평가가 보면 이제 우리 어쨌든 이 상황이 다 뭐 대선 패배 때문 아니냐. 윤영찬 의원이 이제 이낙연 캠프에 계셔. 제가 현 변호사님이 그럼 현수막을 모든 전국 모두에 단 건 아니실 테니까. 그렇죠 당연히. 돈이 얼마나 드는데. 네, 주말 동안 서울 도심에서는 진보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있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참석을 해서 이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관련 소식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D-7. 국민의힘 이재명 없어도 안 망해. 민주당은 표단속.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제 정확하게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표결이 이루어질 게 지금 확실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민주당은 부결을 위한 표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침에 우상호 의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부결이 확실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이탈표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요. 국민의힘과 정의당 외에 28표가 더 이제 찬성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의 경우 대북 송금 의혹이나 백현동,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다른 의혹들이 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이 대표가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해야 할 거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공판 준비 기일이 끝나면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도 법원에 여러 차례 출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거의 매주 재판에 출석하는 당대표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이 대표 스스로도 사실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당무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바라던 당 대표의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최근 정진상 전 실장 등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만났잖아요. 구치소에서 이제 면담을 했는데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 관련해서 이제 회유를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좀 나왔고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청구하게 된 게 또 그거를 고리로 해서 좀 청구한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오히려 회유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 회의에서 한 말인데요. 검찰이 지난 2일에 정진상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회유성 면담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들이 변호사 너무 믿지 마라, 당신만 생각해라 라고 말하면서 정 전 실장을 회유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긴박한 처지에 놓인 피의자를 회유 협박하는 게 검찰이 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옆방 검사가 불러 정 실장 본인을 위해 뭐가 좋은지 생각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회유성 면담을 했습니다. 옆방에서 생활하나 그래서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형 선고되면 멀리 지방교도소 가서 강력범들과도 혼방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괜찮겠나? 손바닥에 왕자를 쓴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듯 회유와 협박으로 진술을 바꾼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네, 손바닥에 새긴 그 어떤 일화를 또 언급하기도 했네요. 자, 아까 류 실장이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만 주말에 진보 보수 단체들의 그 도심 집회가 있었잖아요. 이번 주에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주최하거나 참여하진 않았다는 게 아까 유 실장의 설명이었는데 일부 의원들이 참석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 촛불 전환 행동 주최로 설 도심에서 집회가 있었는데요. 참가자들은 대통령실에서 영장 청구 지침을 내렸다는데 직접 개입한 게 아니냐면서 야당 대표 구속 공작, 윤석열을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금요일 국회 경내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지만 주말 도심 집회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안민석, 김용민, 유정지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집회에 참석을 했고요. 연단에도 올랐습니다. 당시 장면 직접 보시죠. 미친 듯이 폭주하는 막가파 검찰공화국, 당신들만 막가파냐? 우리가 당신들 막아내는 진짜 막가파다. 막가파 검찰공화국 막아내자. 국민의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 의원의 이 막가파 발언에 대해서 저주와 증오의 집회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성 의원은 집회 현장에 등장한 다소 과격한 프로그램도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있는 이 풍선 샌드백과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사진 위에 이 퇴진 부적을 붙이는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입니다. 행사 주최 측은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풍자 퍼포먼스라고 본다라고 했지만요. 성 의원은 이 저주와 증오의 프로그램 선 넘는 행위라고 일갈했습니다. 네, 주최 측은 풍자, 국민의힘에서는 저주 이런 표현이 나왔군요.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D-7 이재명 없어도 안 망해대 표 단속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기현 후보의 이른바 울산 KTX 땅 투기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황교안, 안철수 후보는 권력형 토착비리라며 연일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김 후보는 이른바 생떼탕, 흑색 선전일 뿐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총선 공천 문제도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 갈수록 진흙탕 싸움이 점입 가경입니다.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땅 투기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김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이를 두고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이미 검증이 끝난 사항이란 입장인데요. 민주당에서 이미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은 사골탕을 안 후보가 다시 끓이고 있다는 겁니다. 15년 전부터 민주당이 마르고 닳도록 계속 써먹었던 건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 스스로가 다 밝힌 겁니다. 내용을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자꾸 민주당이 했던 얘기를 반복하시면 그러면 딱 그게 생떼탕이 되는 겁니다. 생떼탕이요. 안 후보의 과거 행적도 문제 삼았죠. 민주당의 못된 DNA를 버리지 못했다며 탄핵의 추억을 소환했습니다. 당시 가장 먼저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주장했던 게 바로 안 후보라고 말입니다. 안 후보 측도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출신이라 오히려 저들의 생일을 잘 안다, 장점으로 승화를 시켰는데요. 김 후보의 투기 의혹, 지금 털지 않으면 두고두고 민주당의 먹잇감이 될 거다, 역공을 폈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아마 내 후보 중에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걸 이번에 완전히 털고 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물어뜯어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안 후보 측은 이번엔 혈통감별사로 나선 거냐 꼬집기도 했는데요. 안 후보, 이 혈통도 한번 감별해 보라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것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도 상당한 지분이 있다는 것 역시 모르는 사람은 없죠. 안 후보는 김 후보가 탄핵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이 저는 김기현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 분이 또 그런 말씀하신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난타전에 불씨가 된 땅 투기 의혹, 사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건 황교안 후보였죠. 저는 그 사실을 황교안 전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가 그것이 사실과 맞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김기현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그래요? 제가 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근거 없는 비방을 하면 안 되죠. 저는 당을 위해서 또 김기현 후보를 위해서 바로 사퇴하는 게 좋겠다. 황 후보는 심지어 사퇴 요정으로까지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안 후보의 DNA 분석에만 바쁘지 정작 황 후보에겐 침묵을 지키고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는 격이라고 할까요?
첫째는 저와 싸우기 좀 버겁겠죠. 그리고 또 제가 저하고의 연대를 또 얘기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1의 연대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겠죠. 네. 김장연대, 김나연대, 김조연대, 그리고 이번엔 김황연대인 걸까요? 김 후보의 이 연대 사랑, 이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황교안 후보 쪽에서는 김기현 후보님을 좀 지지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런 분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언론 분석 난 거는 저도 봤습니다만 예. 제가 뭐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이 예.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언급을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자기 총선의 공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당권 경쟁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4명의 주자들 모두 한 목소리로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고 있긴 한데요. 다만 디테일에선 그 차이가 큽니다. 안철수 천하람 후보는 시스템 공천에 방점을 두고 있죠. 한마디로 낙하산은 없다라는 겁니다. 낙하산을 투하할 곳 바로 용산이죠. 앞서 윤 대통령이 기회가 있으면 출마 꼭 해라 독려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대통령 공천 불개입 족자를 들어 보이면서 분명한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도 공천 개입은 거부하겠다 선을 그었는데요. 한마디로 사천을 할 순 없다는 겁니다. 우리 보수당의 망조였죠. 여태까지 친박 친이 때도 그랬고요. 명단 들고 와가지고 이 사람 넣어라, 그 사람은 안 된다. 이게 사천이죠. 네, 이거 안 되죠. 절대 안 받아들인다. 네. 반면 김기현 후보의 생각은 조금 다르죠. 어떻게 대통령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공천할 수 있느냐 되묻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그러면 공천할 때 공천 협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통령 의견은 악물을 들을 수 있다. 협조하는 것이죠. 예, 대통령 의견도 들어야죠. 대통령 의견을 무시하고 그러면 공천을 진행할 건가요? 글쎄요, 당정 관계는 부부 관계라던 김 후보, 남편의 의견을 과연 참고만 할까 싶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의견 한마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전대룰 결정 과정에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 룰 100% 당원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의견이에요? 이건 개입 아니에요? 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기 의견을 과하게 표현한다는 거죠. 원론적인 입장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권력을 가진 분은 의견이 없어요. 그건 지시고 통제고 강요예요. 용산발 낙하산 험지로 내보내진 않겠죠. 안철수 천하람 후보 측 물갈이운을 슬쩍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공천학설도 있을 수도 이렇게 혹시 보시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김기현 후보의 말로 대통령과의 그 일체를 많이 강조를 하셨잖아요. 늘 그 사실은 윤심파리를 가장 먼저 하신 거죠. 근데 욕은 저희가 먹었지만 2016년에 있었던 국민의당 바람 같은 것이 TK에서 재연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저 TK에서 요새 무소속 돌풍 불 거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지가 않아요. 진짜 크게 폭망할 수 있는 위험한 길이고 또 실제로 TK 의원들의 고심이 깊다는 말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이 요즘 눈치 본다라고 바쁘더라고요. 네.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과도한 개입과 윤핵관들의 엄청난 행동들을 보면서 이제 공천 물갈이, 소위 공천 학살이 올 텐데 핵심 지역은 영남, 특히 대구 경북, TK 지역이요. 그다음에 수도권 중에서 강남권 뭐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한 70% 물갈이. 대구 국회의원이 12명 같으면은 8명 정도는 바뀌지 않겠느냐. 정책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은 국민의힘 전대.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오늘 정치인사이드 민주당 인사들의 관전평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전당대회인데 뭐 분당대회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저렇게 엉망진창되면 민주당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아니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호각성하고 개각천선해야 되거든요. 민주당도 이걸 놓치게 됩니다.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땅 투기 의혹. 지금 이제 다른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공세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확산되는 그런 모양새고요.
김 후보 측이 당 선관위에 빠른 조치를 해달라 다시 한번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 선관위에 조속한 검증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처음 문제를 제기한 이 황교안 후보에 이어서 안철수, 천하람 후보까지 이걸 공격 소재로 삼으니까 하루빨리 당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서 의혹을 씻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김 후보 측은 오늘 관련 논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마타도어와 흑색 선전을 일삼아 놓고 건강한 검증이라고 우기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당시 땅을 사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밝히면서 투기가 아니다.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997년에 IMF 사태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교회 지인의 부탁으로 땅을 매입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장이고 제가 변호사하고 있던 상태였으니까 거기 또 뭐 나중에 제가 은퇴하고 나면 거기에 뭐 밤밭도 있고 밤산이고 하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뭐 낙창에서 살 때 고향에서 그렇게 지내면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죠. 네, 97년이면 이제 상당히 오래됐다. 이 20몇 년 전에 샀던 걸 가지고 그걸 지금 왜 샀냐 이렇게 따지면 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황당하다는 게 이제 김기현 후보의 설명인데 사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게 황교안 후보잖아요. 아까 이제 조멘터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김기현 후보는 그 이후에 이 문제를 언급한 안철수 후보를 집중적으로 때리는 분위기인데 오늘 그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요. 황교안 후보가 아주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데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황교안 후보가 별도의 입장문을 냈는데요. 땅을 언제 샀느냐가 아니라 왜 도로를 김 후보 땅으로 휘어지도록 바꿨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권력형 토건 비리의 문제라면서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후보가 말하는 도로라는 거는 KTX 역세권 연결 도로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2007년 울산 KTX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이 당초 계획과 달리 울산 KTX역 인근에 있는 김 후보 소유 임야를 지나도록 바뀌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 후보가 큰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황 후보는 김 후보가 2004년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원내부대표 등 당내 주요 직책을 맡았고 2008년 재선된 뒤로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경력을 들면서 김 후보가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도로 방향을 원안과 달리 자신의 땅 쪽으로 끌고 왔다. 그게 문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발제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본인을 연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그 입장문까지 내고 공세를 멈추지 않을 그런 분위기임에 좀 틀림없어 보이고요. 황교안 후보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세를 펼칠지 저희가 지켜볼 사안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후보가 천하람 후보하고요. 윤핵관 문제를 놓고서도 논쟁을 벌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천하람 후보는 개혁 공천을 하겠다면서 이 윤핵관 퇴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이른바 이 윤핵관표 공천을 하면 다음 총선은 폭망한다. 이런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가 윤핵관들은 전혀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에 나섰는데 김 후보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뛰어왔던 사람들이고 다 경륜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식으로 마구 폄훼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내부 총질이나 다름없다. 지금 장재현 의원이 본인이 스스로 이게 임명직 안 맞겠다고 선언 다 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천하람 후보도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핵관들, 당원들도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공세를 펼쳤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도 윤핵관이 뭐가 나쁩니까? 윤핵관 국민들과 당원들 거의 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줄 세우기 개파 정치 다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거기에 윤핵관이 뭐가 나쁘냐? 윤핵관이 뭐가 나쁘냐는 게 김기현 후보의 주장인데 오늘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주민에서 짚어볼 예정인데요. 전에 이제 친윤계 내에서도 억울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도 있었죠. 근데 그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 심평 변호사입니다. 이 김기현 후보가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공직과 당직 모두 맞지 않기로 했다면서 감쌌던 인물 장재현 의원의 이선 후퇴를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민심은 장재원이 소위 그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있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민심에 흡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일단 이선 후퇴를 하고 그렇게 한 년 후에 자중을 하면은 다음에 또 중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경선 과연 1차 투표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결선 투표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결선 투표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이 조금 더 이제 우세해 보이고요. 물론 이제 김기현 후보는 1차에 끝내겠다는 그런 입장을 천명하고 있고 만약에 결선으로 가면은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 중에 누가 갈 거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천하람 후보 측은 자체 분석 결과 2% 정도의 차이로 안철수 후보를 이미 꺾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결선 투표에 나간다면 60% 이상의 득표로 이기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실제 투표율까지 감안한다면은 제가 실제 김기현 후보와의 격차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결선 투표에서 안철수 후보를 꺾고 제가 컨벤션을 일으킨다면은 당연히 저는 결선 투표에서 제가 60% 이상 득표할 수 있을 거다 자신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안 후보는 여러 가지로 의지를 가지고 이 전당대에 임하는 모습 저는 격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받아넘겼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격려드리고 싶다. 지금 이제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좀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친윤 김기현 또 반윤 천하람 사이에 끼어가지고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스탠스가 좀 애매하다는 건데요.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각을 세우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실망한 이탈표가 천하람 후보에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딜레마 상황이에요. 예. 대통령실에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보기에 아니 저분이 결기가 있어? 정치를 할 수 있나? 이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한편 천하람 후보도 이준석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다면 결국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하람 후보가 치고 올라오는 양상은 있지만 이준석 후보와의 연계성이 너무 강조되는 바람에 전 대표. 확장성이 사실 크지가 않아요. 네, 지금 최고위원 쪽도 친윤과 비윤의 대결이 상당히 뜨거운 그런 상황인데 역시 이제 최고위원의 도전 중이죠. 태영호 후보가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 이런 주장을 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다뤘던 적이 있는데 국민의힘 선관위가 일단 주의 조치를 내렸잖아요. 하지만 태영호 의원은 본인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그런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태영호 후보는 4.3 관련 단체들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 무얼 사과해야 하느냐면서 오히려 되묻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사과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사과해야 한다면 어떤 점을 사과해야 될까 이겁니다. 제가 용서를 빌면서 한 말이면서 이제 김일성의 만행이라고 제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두에 제가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4.3 사건 희생자들을 비방하거나 폄훼한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미 4.3 특별법에 따라서 꾸려진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김일성과는 무관하다 이런 결론이 남한에서는 내려진 상황인데요. 이 북한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고집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태영호 의원이 본인의 주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겠네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기현 땅 투기 의혹 점입 가경 생떼탕대 토착 비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우민입니다. 지난해 정치 전면에서 활약했던 두 사람이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또 민주당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비슷한 시기에 정치 활동을 재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논란도 있죠. 이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비윤계 후보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박 전 비대위원장은 소신 발언으로 당내 반발도 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선거 때 젊은이들 잔뜩 갖다 썼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일회용으로 쓰다 이제 보통 버리는 것이 사실 이번 선거는 어땠냐면 사실 버리는 당도 있는 그러니까 2030이 아니 저 비대위원장도 사실 당대표예요. 그러니까 2030의 역할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당대표마저도 팽당하고 있고 근데 지금은 뭐 다 찬밥인 것 같아요. 한때 그 거대 양당의 간판이었던 두 청년 당대표의 처지에 대해 이 진중권 교수가 날린 일침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지난해 선거 이후 약속한 듯 연이어 정책 위기에 내몰렸죠. 매일같이 지면을 장식하던 두 사람은 당대표에서 물러난 이후 한동안 소식이 뜸했는데요. 이 복귀 시점마저 약속한 걸까요? 비슷한 시기에 정치 활동을 재개하면서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주민은 묘하게 닮은 행보를 보이는 이 두 사람의 소식을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이준석 전 대표부터 좀 인해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이제 저한테 저렇게 뒤에 조종할 바에야 직접 출마하라 그랬는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당원권 정지 먹여놓은 다음에 직접 출마하지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 제가 봤을 때는 약 올리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를 자신의 복귀 무대로 삼았습니다. 이 천하람 당대표 후보를 지원하면서 후보 못지않은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데요. 이 천 후보의 경쟁 후보 3명과 각각 1대1 매치를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전 대표가 가장 많은 화력을 집중한 건 김기현 후보인데요. 김 후보가 천 후보에 대해서 연일 이준석 아바타라고 깎아내리고 있죠. 이 전 대표는 김기현이야말로 윤핵관 아바타라고 반격했는데요. 제가 만약에 천하람 후보를 뒤에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김기현 후보는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지 한번 유권자들에게 만날 때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더 명쾌한 답이 나올 겁니다. 김 후보 뒤에 윤핵관의 그림자가 비친다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이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다음 총선 공천은 이 윤핵관표 공천이 될 거라면서 파상 공세 중인데요. 이에 맞선 김 후보의 반박 논리, 윤핵관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입니다. 뭐 윤핵관 공천이니 뭐니 그러는데 저는 황당히 짝이 없는 것이 아니 그 자기들이 말하는 그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뭐 나쁜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뛰어왔던 사람들이고 다 경륜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식으로 마구 폄훼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내부 총질이나 다름없다. 이 전 대표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핵관은 나쁜 사람이 맞다고 쏘아붙였는데요. 나쁜 사람. 윤핵관이 나쁜 사람인 이유, 이 생각이 다르면 내부 총질로 몰아세우는 독선과 편협함 때문인 듯한데요. 윤핵관은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고 탈당 및 창당을 언급하는 쪽이 내부 총질이죠. 생각이 다르면 내부 총질이라고 모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총선을 지휘해서 이깁니까? 이 전 대표는 이 안철수 후보도 직접 상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후보와는 다르게 안 후보를 상대할 때는 애증이 섞여 있는 듯합니다. 톰과 제일 비슷한 거다. 톰이 없어지면 안 돼요. 톰이 없어지면 제일 골치 아픕니다. 저는. 그러면 그 안철수 후보가 톰이시고 우리 이준석 전 대표가 젤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생일도 챙겨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톰과 제리 보면은 톰 생일도 챙겨주고 이러잖아요.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 톰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서로가 이 톰과 제리 같은 순망치 않의 관계라는 건데요. 자신을 제리라고 여기기 때문일까요?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약 올리는 식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비해 가지고 2% 정도 지금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저는 지금 젊은 세대 위주로 구성된 저희 천하람 후보 지지자들이 모바일 투표라는 방식에 더 능숙하고 자발적 당원 가입이 많기 때문에 훨씬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보다는 저희는 결선 투표를 준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천 후보가 안 후보는 이미 제쳤고 이제는 김 후보와의 결선 투표에 집중한다는 방침인데요. 안 후보 입장에서는 신경이 거슬릴 수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이 전 대표는 이 내친 김에 천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천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에 진출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 생각하고 싶고요. 이 전 대표 이 황교안 후보에 대해선 앞선 두 사람과는 좀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황 후보에게는 칭찬을 쏟아내고 있죠. 황교안 후보는 야 부정선거 4글자 떼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제 그 약간 좀 칭찬하는 의미에서 야 우리 총리님 잘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황교안 후보의 선전을 바랍니다. 이 전 대표가 이 황 후보를 띄우는 속내는 뭘까요? 황 후보는 김기현 후보와 강성보수라는 측면에서 캐릭터가 겹치죠. 이 황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김 후보의 표를 잠식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 천하람 찍으려다 황교안 후보 찍는 사람은 없거든요. 김기현 후보 표를 잠식할 수 있는 후보다.
좀 뭐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죠. 아, 전략적으로 칭찬하신 거예요, 그 그래요. 와중에. 네. 황 후보 입장에선 속이 뻔히 보이는 칭찬에 마냥 기분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이 전 대표를 향해 나댈 때가 아니라는 경고장을 내렸습니다. 이미 당을 망하게 했거든요. 또 오히려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와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자숙할 때입니다. 징계받지 않았습니까? 또 뭘 누구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돌아온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이 전 대표 못지않게 민주당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책 출간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한 뒤 여러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하고 있죠. 지난 16일 이 페이스북에 폭탄 발언을 던졌는데요. 저는 그동안 들었던 욕설과 비난을 10배, 100배 더 들을 각오로 이재명 대표께 호소합니다.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한 겁니다.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정당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검찰도 속으로는 부결을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그들이 원하는 건 체포동의안 부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2차, 3차, 그러니까 4차, 재차 영장을 치고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둘 다 만신창이를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하게 하는 그런 그림으로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대표가 당장은 희생되는 모양이죠. 결국은 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임이 드러나서 이 대표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듯한데요. 하지만 당내 여론은 곱지 못합니다. 저는 이거는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분명히 이거는 이 반대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반대되는 논리를 하려면 그 논리들을 소신이라는 주장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뉴스가 될 만한 것만 하니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소신 발언에도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죠. 이 박 전 위원장의 각오처럼 당원 게시판에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박 전 위원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당내 청원이 권리당원 2만 명의 동의를 넘겼죠. 이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게시물에는 당 관계자가 이 답글을 남겨야 하는데요. 이 대표의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도 해당 청원에 동의를 요청한 글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이 박 전 비대위원장은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민주적인 당내 분위기를 지적했습니다. 제가 냈던 목소리들에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한데 그 과정에 있어서 뭐랄까요? 저는 지금 민주당 내 그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한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아닌가. 자, 오늘은 이 돌아온 두 청년 정치인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당내 주류에 맞선 두 사람의 반란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둘의 바람이 담긴 영화 대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자, 아까 이제 그 박준호 맞고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두 사람이 정말 청년 정치의 상징으로 통했던 이제 인물들인데 지금 이제 당 주류에서 좀 외면받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고요. 두 사람의 행보를 보면 좀 비슷한 점도 있어요. 최근에도 정치를 뭐 사실상 뭐 재개했다는 그런 입장도 있고 또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둘이 공식적으로 다 밝혔고 책도 출간했고 둘 다 이제 책을 출간하면서 전국을 돌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전 대표는 일단 3월에 출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전국을 돕니까? 네, 본인 말로는 이제 앞으로 북 콘서트를 하면서 전국 돌면서 당원들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러면서 개딸들 일명 이제 강성지층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아무튼 책을 펴낸 게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조 멘토.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가 친윤계로부터 배척을 당하자 전국을 돌면서 당원 간담회를 열었죠. 또 한동안 심해서 책도 썼는데요.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책 다음 달 출간 예정입니다. 박 전 비대위원장도 지난 1월 초 정치 에세이 이상한 나라의 박지원을 발간했는데요. 전국 순회 북토크를 통해서 강성 당원들인 개딸두가 접점을 좀 찾아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방방곡곡 돌면서 좀 지역 북토크 순회 일정을 다니려고 지금 예정 중에 있는데 그때 이제 반대하셨던 분들, 이청원하셨던 분들 모두 좀 오셔서 만나서 좀 치열한 토론해보고 이야기해보고 할 수 있는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을 촉구를 하면서 지금 당내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박지원을 당에서 축출시켜라. 이런 이 권리당원의 청원이 동의를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당내 청원 제도가 어떤 식으로든 자리를 잡는 건 좋은 일이라면서도 이는 이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당원분들이 투표한 것으로 반대 의견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전에도 이제 문자 폭탄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번에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 전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놓고 건강하게 토론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그저 공격하고 문자 폭탄을 던지는 경우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견고해진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탓이라고 봤고요. 또 강성 지지층이 탈당을 압박하고는 있지만 탈당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보니까요. 김기현 캠프에서 본인한테 서포터즈 위촉장을 보내왔다는 그런 또 내용을 공개를 했네요. 김기현의 이기는 캠프, 이기는 서포터즈로 위촉한다는 그런 위촉장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고요. 누가 이제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전화번호를 아는 누군가가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전에 대선 때죠. 대선 때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원희룡 후보에게 위촉장을 보내서 당시에 좀 논란이 됐던 그런 장면이 또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이제 4명의 후보들, 이른바 천하용인이라고 불리는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가 오늘 이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죠. 네, 김재원 후보는 오늘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정치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감을 얻고 공감을 형성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노력보다는 사람과의 말싸움이나 감정싸움에서 크게 재능을 보여왔다고 비꼬았습니다.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그것은 권력의 화신 내지 권력의 노예가 될 뿐이지 정치가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네, 권력의 노예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친윤계 후보, 본인이 친윤계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발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 대표를 이제 때리면서 본인 친윤계다 이런 걸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후보는 이준석 그 대표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죠. 이 비윤 후보 천아용인 4인방을 지원하고 있는 이 전 대표와 선 긋기를 명확히 하면서 이 친윤계 최고위원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다지려는 그런 의도로 읽힙니다. 허은하 최고위원 후보는 김재원 후보를 공격했죠. 네, 맞습니다. 허은하 후보는 김 후보에게 안면몰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의 해당 발언이 담긴 보도를 공유하면서요. 함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동지도 하루아침에 적으로 규정해 출마의 자유를 빼앗아버린 사람들, 자신들이 선택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지 못하면 탈당하고 당이 깨진다고 당원들을 협박한 사람들이 진짜 권력의 노예라고 적었습니다. 네, 후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도 저버린 채 자신들만의 권력의 철옹성을 쌓기 위해서 권력만 바라보고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윤핵관과 윤핵관 홉소인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렇게 윤핵관들을 싸잡아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친윤계가 안철수 후보를 배척하는 것을 두고 언제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했던 사람에게 이제는 당신은 정견을 같이 할지 의심이 되니 당대표가 돼선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안면을 몰수하는 것이야말로 상식적인 정치도 아니고 최소한의 도리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제 조멘터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 김기현 후보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울체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오늘 또 이제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바른정당 전 당협위원장 30명이 김기현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이정선 전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전직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했는데요. 지지 선언한 일부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 부분을 겨냥해서 이름을 공개할 수 없는 바른정당 당협위원장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이 김기현 후보가 발표하는 코미디를 한다. 이렇게 일가를 했는데요. 한때 바른정당
현장에 몸담았던 장제원 의원의 사진을 올리면서 사실 바른정당 당협위원장 출신 중에 이분이 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잠깐 딴 생각했던 모양이죠. 아,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박지원 묘하게 닮은 정치 행보, 당내 주류 맞선 반란 성공할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회의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고인물이라고 그랬다면서요.